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비영리 경영연구소장 이명신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고 계시는 분들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같이 얼굴 뵙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오늘 저에게 준 주제가 굿 거버넌스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무엇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하나의 답을 좀 요구하는 것 같은데, 참, 뭐 저라고 딱 하나의 답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좀 쉴드를 쳤어요. 부제를 달았는데 적정한 거버넌스를 찾는 여정이라고 좀 달아봤습니다. 일본의 그 마치쭈구리 그 마을 만들기 운동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0개의 마을에는 100개의 사례가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딱 원 사이즈로 맞는 옷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조직에 맞는 자신만의 적정한 거버넌스라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나의 답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조그만 실마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거 포인트를 누르는데 포인트가 안 넘어가거든요. 네, 됐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 구조를 담는 체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버넌스가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이슈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지만 사실은 저는 거버넌스는 굉장히 이렇게 숙성된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안 해왔던 것도 아닌데 항상 시기별로 새로운 옷을 입고 또 새로운 그 언어와 용어로 다시 한번 이렇게 등장해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뭐 5월이면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명히 이제 여소야대의 전국 속에서 협치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번 또 많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그 정부 단위, 특히 행정 단위에서는 이 협력적 거버넌스, 이 거버넌스를 번역한 협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행정이 운영되는 원리이자 사회적 조정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우리가 이 거버넌스를 이야기할 때 ESG에서 이야기하는 G가 이 바로 거버넌스죠. 그래서 뭐 최고 경영자, 이사회, 주주총회 등이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기업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 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구조,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에 방점을 두고 거버넌스를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이 이제 속해 있는 이 비영리 영역에서는 정부 단위나 기업 단위와는 약간 좀 맥락을 다르게 좀 방점을 두는데 이사회 리더십이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비영리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어서 조직 내에서 리더십으로서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잘 발휘해서 단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이에서의 다양한 역학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버넌스를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영역별로 거버넌스를 약간 좀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근본적으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구조이자 체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버넌스에 대한 뭐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실제 거버넌스는 그렇게 잘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지금 커다란 무언가가 지금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혹시 생각나시는 이미지가 있으면 그 유튜브 댓글창에 좀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들을 수가 없는데요. 네, 제가 요거를 다른 강의에서 여쭤봤더니 어떤 분은 이게 종으로 보인다, 뭐 이런 분 계셨고요. 어떤 분은 뭐 솥으로 보인다, 이런 분 계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거대한 그 정말 초거대한 가마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2005년도에 충북 괴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괴산군은 도대체 왜 이런 가마솥을 만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지름이 한 5.6m, 높이가 2.2m 되는 초대형 가마솥인데요. 이 괴산군에서 이걸 만들 때 배경이 뭔가 우리 지역만의 어떤 시그니처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밥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밥을 지을 수 있는 가마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잘하면은 뭐 기네스북에도 등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좀 몰려오게 해보자. 뭐 이런 굉장히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이 가마솥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가마솥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한
5억 1천만 원 정도 들었대요. 그리고 구민들 이제 성금을 모았는데 그 성금도 한 2억 이상 모아서 정말 구민들도 함께 이 가마솥을 만들었는데 막상 가마솥을 만들어 넣고 봤더니 너무 커서 밥이 안 지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밥도 안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기네스북에 등재하려고 했는데 또 아쉽게도 또 호주에 이거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네스북 등재에도 실패한.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지자체에서 예산을 낭비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는 그런 가마솥.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주민들에게 이 가마솥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애물단지 가마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활용 방안을 묻는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묻지 말고 초기에 사업을 계획할 때 2005년 때 다양한 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이런 그 협력적 거버넌스가 작동됐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요즘에 이제 뭐 ESG가 뭐 열풍 돌풍 거의 뭐 쓰나미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 올해 정말 그 ESG가 기업을 강타하고 있고 모든 기업들이 다 지금 ESG 경영위원회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세계적인 뭐 투자 회사들에서 기업들에게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스탠더드 앤 푸어스에서 발표한 ESG 평가 점수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ESG를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사실은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CSR이 한참 유행할 때 뭐 CSR 리포트를 굉장히 잘 써서 점수를 잘 받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뭐 SK 하이닉스 같은 정말 그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이 다른 뭐 글로벌 기업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국 점수가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점수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ESG에 있는 G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나 S, 환경과 사회는 돈을 투자하면 사실은 가시적인 성과를 좀 얻어서 점수를 좀 올릴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뭔가 자본을 투여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높일 수 있는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ESG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G라고 할 수 있는데 E와 S만 모이고 G는 뒤로 숨어있는 좀 이러한 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거버넌스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자 국내의 어떤 그 총수 경영 체제의 국내의 어떤 전 근대적인 지배를 구조를 가진 우리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이 바로 이 G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재벌 총수들의 구속의 흑역사는 마치 평행이론처럼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뭐 1억을 횡령하면 징역 1년인데 100억 이상 횡령하면 집행유예를 받는다. 뭐 이런 농담도 있고, 회장님이 왜 체어맨이냐, 항상 이렇게 구속되시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셔서 체어맨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면 뭐 비영리는 이런 이슈로부터 자유로운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2020년 5월에 정의연 사태가 있었고, 이 사태를 겪으면서 물론 이제 정의연이 그동안 했던 어떤 공적은 인정은 하지만 시민사회 내부에 어떤 그런 성찰이 필요한 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쭉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 비영리 단체의 어떤 공시 자료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기자들이 국세청에 들어가서 이 비영리 단체의 공시 자료를 엄청 들여다봤고, 그리고 아마 지금 참석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정의연이 이게 문제였어. 그러면 우리는 잘하고 있나? 우리 제대로 공시자료 올렸나? 뭐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아마도 덩달아서 국세청 올린 공시자료 많이 확인하셨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사건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그 윤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는데 이사 A 씨가 같이 다양한 그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비영리 단체 이사도 이제 등기 이사, 비등기가 이사가 있는데, 비등기 이사 같은 경우는 법적 책임이 없지만 등기 이사는 어떤 우리가 선량한 주의 의무에 기반해서 법적 책임을 갖게 되는데, 실제 비영리 단체 이사가 이러한 조직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이러한 뭐 재판에 구속되는 이러한 문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그동안에는 그냥 그 문서나 형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정말 실제로 이게 가능한 거구나라는 뭐 굉장히 큰 이렇게 충격을 받았고 저도 이제 뭐 비영리 단체 뭐 운영위원도 하고 감사도 하고 뭐 이사도 하고 있지만 이제 함부로 이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그냥 함부로 사인하면 안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어떤 사회 전반의 그 상황들을 보면 거버넌스가 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조직의 의사결정의 핵심 기구라고 하는 그 이사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도록 이사회는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이러한 정말 궁금증이 많이 드는데요.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이사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저는 지금 명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실제 뭐 비영리 단체의 그 이사회는 정말 단체의 어떤 성과나 어떤 그 단체의 미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실무자들의 짐이 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근데 비영리 단체에 모여 있는 이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 있고 아니면 전문가이거나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선한 의도까지 가지신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총명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집단적으로 무기력하게 이분들을 놔두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걸까? 말 그대로 이사회 유감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한번 거버넌스를 짚어볼게요. 이게 보통 우리가 비영리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보편적인 거버넌스처럼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배구조나 운영 방식을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비영리 거버넌스에서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관계만을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큰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것인가,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저희가 좀 거버넌스를 생각을 할 때 조금 더 관점을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경영진, 그리고 이해관계자, 뭐 기업에서도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는 어떤 주주자본주의, 주주 관점에서 이해관계자 경영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비영리 거버넌스를 바라볼 때도 이제는 이사회와 경영진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들 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잘 배분하고 우리가 조직의 책무성이나 이런 미션을 잘 달성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결정하는 하나의 구조라고 조금 확장시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비영리 거버넌스에서도 이사회는 거버넌스의 중심축이 맞고 기관의 사업을 들여다보고 또 외부의 자원을 끌어오고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구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버넌스가 중요한 이유는 거버넌스가 잘 작동돼야 조직의 어떤 효율성도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비영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대한 어떤 신뢰성, 윤리성 이런 것들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 또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영리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파헤쳐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비영리 이사회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무지나 혼란이 이러한 비효과를 야기한다라고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허술한 구조, 모호한 영입 기준, 잘못된 리더십, 해이해진 이사들, 절차에 관한 의견 충돌, 전체적인 어떤 체계가 잘 잡혀 있지 않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에서 비롯된 혼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로버트 잉그램이라고 하는 이 비영리 거버넌스에 관련한 유명한 전문가가 10가지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떤 비영리 이사회가 뭘 해야 될지 그 책무를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해줍니다. 일단은 사명과 목적을 정하는 일을 하는 거고 최고 책임자를 정하고 그 책임자를 지원하고 평가하고 그다음에 재정 자원을 확보하고 자산을 보호하고 감독하고 유능한 사람들로 이사회를 잘 구성하고 그리고 법적 윤리적 결함이 없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막상 이렇게 10가지 책무가 뭔지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데 거버넌스라는 것이 이론은 간단한데 사실은 실제는 이 하나하나의 그 10가지 책무가 그 조직의 현장에서 작동될 때는 굉장히 많이 어수선하고 도대체 그 경계는 어디쯤에서 선을 그어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에드가 스토어즈는 그 Doing Good Better라는 책에서 이 사회의 유형을 3가지로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사회의 경영진이 각자의 역량을 잘 이렇게 결합을 해서 서로 갖고 있는 그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협력 모델로 나아가는 이런 구조인데, 많은 그 뭐 비영리 조직의 이 사회가 뭐 이렇게 이상적인 모습으로만은 가지는 않죠. 일부는 이 사회가 더 많은 권한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영진이 더 많은 이니셔티브를 쥐고 이 거버넌스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얘기할 때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이임할 것인가, 이것들을 좀 그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사회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랄지 오버사이트, 그러니까 조직을 감독하고 견제하고 어떤 책무성을 올리는, 그러니까 빅픽처에 대한 그런 일들을 하면 되고, 경영진은 어떻게 보면 데이투데이 오퍼레이션, 일상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일들을 맡으면 되죠. 근데 하지만 이게 같이 또 작용해줘야 되는 그런 그 중간 영역이, 중복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 거, 그러니까 전략을 수립하는 게 이 사회 역할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실제 수립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 경영진과 함께 논의하지 않고는 좀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과 비전을 설정하고 기부자 감사나 단체의 명성을 제고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이런 일들은 사실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고요. 이 사회 자체의 교육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가 뭘 할 것인지를 사실은 연간 계획을 세우고 교육에 대한 구상도 가져야 되는 게 맞지만, 실제 아마 현장에서는 아마도 실무자들, 이 사회 담당 실무자들이 아마 이러한 것들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구조물입니다. 어떤 계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와 경영진들이 함께 협의를 통해서 이런 합의를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또 제임스 켈빈이라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사회가 조직을 보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스템 이론에 기반해 있는데, 자원이 투입되고 뭔가 그로 인해서 처리가 돼서 결과가 나오는데, 이 자원이 투입되고 나오는 거는 보이지만 실제 그 안에 있는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단체가 무언가 지지고 볶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뭔가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블랙박스를 이제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려다 보면 이 사회의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궁금하죠. 그래서 이거를 열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관리형 이사회로 가는 겁니다. 조직의 어떤 경영에 대한 관리를 이사회가 챙기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이사회는 굳이 막 열어보지 않고 이것들을 그냥 감독하는, 그래서 실무는 위임을 하지만, 조직 관리는 위임하지만 조직의 어떤 정책을 만들고 단체의 성과를 챙기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협력형 이사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거버넌스형 정책 거버넌스의 형 이사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사회는 아예 블랙박스를 들여다 옮기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회가 뭐 경영관리든 뭐 조직관리든 정책을 수립하는 거든 다 실무자에게 맡기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이런 항해형 이사회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조직의 공식에 이제 짐 콜린스가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위대한 거버넌스에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조직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에게 적절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체계화하는 이 3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적합한 사람을 태우고 그 사람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재배치하는 거, 이게 구조화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적합한 사람을 버스에 태우는 거, 비영리 조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그 어떤 가치의 정합을 이루는 사람들을 잘 선발해서 태워하는 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운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리세요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내려야 할 때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적합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어떤 그 이사회의 효과성이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들이 정책을 통해서 이사회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이 공익경영센터 거버넌스 연구소에서 3개의 사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연구들의 속해 있는 뭐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세움, 인터서브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내용은 이후에 발표자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사례에서 나왔던 그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제가 그 한번 프로포지션을 만들어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굿 거버넌스를 고민한 이유는 이 굿 거버넌스가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굿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뭘까? 요거를 탐색하면 우리가 굿 거버넌스를 찾아가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나왔던 3개의 사례를 정리해 보자면 결국은 사람과 구조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태워야 되고 그 사람들을 잘 저 일을 할 수 있게 그 협력적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는 일종의 공기와 같다 그러죠. 이네이블링, 촉진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과 구조가 잘 버물려지고 어울려질 수 있는 그런 촉진 요인으로 작동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버넌스가 정말 조직 성과에 영향을 미치냐, 이건 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데요. 해외의 많은 연구들은 여기에 유의미한 관계가 이제 나오는데 국내의 연구들은 그렇지 않다. 유의미한 변수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에는 국내의 비영리단체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 뭐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뭘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조직 성과에 기여를 하겠냐라고 이렇게 그 나와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굿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결국엔 우리가 우리 조직에 맞는 거버넌스를 찾아야 되는데요. 이 거버넌스 찾는 여정에 좀 3가지를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일단은 문제를 꺼내놓고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조직에는 잘 문제가 정의되지 않는 사악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악한 문제의 주범 중에 우리 비영리단체 이사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체 이사회가 먼저 우리의 문제를 꺼내놓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비영리단체 이사회 회의를 하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네,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바쁜 분기, 뭐 마지막 4분기에 사업을 이제 검토하고 승인해야 되고 이런 때 말고 좀 2, 3분기 좀 여유 있는 시간에는 따로 의제를 설정해서 우리 조직의 목적, 우리 그 이사회가 해야 될 역할들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얘기해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그 이사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리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영리단체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별로 인식이 없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유념해야 되고, 그다음에 3번째는 성과를 늘 염두에 둬야 된다. 실무자들은 이사들에게 늘 미안해요. 항상 아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저희가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들 좀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특별히 그 기업들은 등기 이사의 연봉이 8억이 넘습니다. 근데 비영리단체 이사들은 무보수고 이분들에게 어떤 노력과 시간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사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무언가를 요구하지 못해요. 근데 하지만 비영리단체 이사회로 내가 선임이 됐다는 것은 나에게 주의 의무, 충실 의무가 모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단체에 기여하는 이사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경영진에게 맡기는 게 뭔지 잘 알고 선을 잘 긋고 가치를 중시하는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진정한 그 이사회, 그리고 주인들에 대한 충성을 정당성으로 기반으로 삼는 그런 이사회, 정말 모두가 꿈꾸는 그런 이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